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종사의 유년 시절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을 어린 시절의 품성의 기반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종사님 부모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대종사님 부모님이 안 보여요. 대종사님만 보이지만 대종사님이 그 행위에는 대종사의 부모님의 그 기반이 있다는 걸 잘 우리가 봐야 되고, 영천 탄생가를 가면 거기서 대종사의 부모님의 그 품을 봐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저의 감각감상이에요. 자, 그럼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1033쪽을 보면 어머니는 주변에 덕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가족, 친한 사람, 그 내용을 보면 얌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대종사님이 탄생해서 우리가 보통 말을 알아듣기 전에 그냥 감각적으로 엄마 눈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 보면 그잖아요. 엄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관계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그게 엄마하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엄마 품에 가장 안전하게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그 대종사님 어머니가 대종사님을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이 되게 그 정서적 어린 그 시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태어날 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생각이 안 나. 내가 4살 때까지 생각이 나. 근데 그 전에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슉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이게 굉장히 좋았을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환경에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어요. 모르지만 이게 상상을 해보게요.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종사님 어머니가 그것을 정말로 아주 안락하게 잘 품에서 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언어가 형성되기 전까지. 그 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뒤에 대종사님께서 산밭에 간다니까, 이렇게, 백설기 같은 이렇게, 그 떡도 조그맣게 해서 주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창건사에 써져 있어요. 창건사. 제물로,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아마 해줬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기라고 해서 이 기간 전으로 보잖아요. 이게 전에도 엄마의 관계 속에서 이 심리적 안정도 획득되고 이 이후에 이제 언어가 배워진다는 것은 질서가 들어가요. 이때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역할이 여기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때 대종사의 어린 시절 성품은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종사님 사람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하는 것도 그런 것은 어머니께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기운을 올려는 능력이 있어요. 막 대종사님이 막 잘한다고 막 다 잘할 것 같이 막 해요. 사람을 확 끌어올리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제자들이 대종사님은 그런 능력이 계신 분 같다. 제가 참 잘하네 한다고 막 기분 좋아서 잘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고. 근데 대종사님께서 야 잘한다 하면은 막 세상 없이 해요. 그런 대종사님이. 근데 이런 것도 어머니의 그 안정된 그 기운이 대종사님께 영향이 준 것 같고, 대종사님 아버님도 또 남과 대종사님 아버님은 글자를 모르신 분이에요. 문맹인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의하는 천성이 계셨던 것 같고, 또 대종사님 그 부친도 뭘 하면 남과 약속이나 이런 것을 잘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은연중에 대종사님한테도 갔고, 또 대종사님 그런 것을 더 잘하려는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 저번 시간에 말했죠. 실행하셨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현대 심리학적 개념으로 봐도 영촌 탄생가는 심리학적 분석을 해봐도 아주 훌륭한 곳이다. 소태산의 탄생의 부모님의 역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마냥 좋아만 안 하셨을 거라고. 부모님도 갈등 많았고, 학교 가라 하는데, 색스폰 불러 다니고 하면, 나는 색스폰이 좋아. 어쩌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그 자식 가만 안 둘 수 있어요. 요즘 대종사님이 다시 태어나시면, 야, 내가 대종사님 내 인연으로 오면은 내가 잘 해드려야지.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리몽둥이를 비틀어 놓는다고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런 볼 때, 제가 농담을 한 말이고, 그 탄생가에 그러한 것이 어려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부모 역할도 탄생가를 갔을 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역할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오늘 제가 그래서 긴장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향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34쪽 대종사의 발심, 여기 나갈 거예요. 제가 긴장합니다. 이 발심을 잘 해야 되는데, 발심한다는 발심 뭔 말이에요? 마음을 바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 마음을 바랬다는 말에 더 풀어보면 대종사님 표현은 의심을 바랬다,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다. 의심을 바랬다. 발심. 와, 이걸 제가 이제 풀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이 향후에 이 원불교 교사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자, 한번 우리가 전체 끝날 때까지 다 이 대종사의 발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대종사 7세 되던 해 어느 날 화창한 하늘에 한 점 구름이었고 사방산천의 맑은 기운이 충만함을 보시다가 문득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어찌하여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는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고, 뒤를 이어 저와 같이 깨끗한 하늘에서 우연히 바람이 일고 구름이 일어나니 그 바람과 구름은 또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이러한 의심이 시작됨을 따라 모든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9세 때부터는 나를 생각한즉 내가 스스로 의심이 되고, 부모와 형제간을 생각한즉 부모와 형제간 되는 일이 의심이 되고, 물건을 생각한즉 물건이 또한 의심이 되고, 주야가 변선하는 것을 생각한즉 그것이 또한 의심이 되어 이 의심 저 의심이 한 가지로 대종사를 답답하게 하였다. 그 후 10세 때부터 부모의 명에 의하여 겉으로는 비록 한문서당에 다니시었으나 글 배우는 데에는 뜻이 적으시며 의복, 음식, 유의 등에는 조금도 생각이 없으시고 오직 이 수많은 의심을 풀어 알고자 하는 한 생각으로 마음이 차 있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책 소태산 대종사 숨결 따라 몇 쪽을 피냐면 40쪽 펴보세요. 그때 같이 영산 성지순례 할 때 힘들어갖고 옥녀봉이 안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옥녀봉 오르는, 여기 사진 보면 41쪽 사진 있어요. 이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줄을 매달려 놨어요. 이렇게 줄 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다 올라가지, 근데 이게 걸어서 그냥 이렇게 가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쟤는 이 길을 제가 이름하기를 의심의 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책에다 써놓는다고 놓고 빼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가로치고, 옥녀봉 오르는 길 가로치고, 의심의 길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올라가는 길이 의심의 길입니다. 의심의 길. 대종사님 아마 여기 올라가서, 구름을 잡기 위해서 장대를 휘둘렀는지도 몰라요.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우리도 올라가서 구름이 잡혀지나. 분명히 밑에서 보면 구름이 올라가면 잡을 것 같아요.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구름 지나갈 때 사진 찍어보려면 구름이 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진 안 찍으려면 구름이 지나갑니다. 원래 그래요.
살인사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력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보면 구름이 이렇게 걸쳐 있으면 올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과학적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안이비설신이 우리가 육군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잡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잡아보려고 올라가요. 그 위에 있어. 그렇죠? 아마 이런 일을 대종사님도 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밑에 탄생가에서 나와서 옥녀봉 쪽을 보면서 자연현상을 보는 이 터전이 바로 이 의심을 내신 그 발심의 터예요. 우리가 이게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마당에서 나와서, 탄생가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 그 공간, 옥녀봉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우리는 바로 의심, 이 발심의 터예요. 의심을 이뤄내신 발심의 터고 옥녀봉으로 오르는 길은 바로 의심의 길입니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어요. 명명을 해줘야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같이 어린 대종사님 됐다 생각하시고 나와서 옥녀봉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읽은 것 같이 하늘은 왜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어찌하여 저렇게 깨끗한가 하고 이런 마음이 바라는 겁니다. 의심,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이 책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 봅시다. 옥녀봉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7살경에 맑은 하늘에 구름이 생기는 걸 보시고 옥녀봉에 올라 구름을 잡아보려 하였고 산아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이것이 구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주 변화의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잘 보세요,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뭘까 라고 마음이 모른다는 것이 발생한 거예요. 알고 싶다는 게 발생한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대종사님한테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님이 아주 독특한 그 과정입니다. 이게 대종사님의 고유성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점 중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관청기상의 발원지예요. 마당이 발원지인가? 탄생가? 아니면 마당에서 나오셔가지고 그쪽에서가 발원지인가? 그런 아이가 우리가 그 탄생가 주변 도량을 우리가 관청기 이상의 발원지로 우리가 명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명명해줘야 돼요. 그리고 옥녀봉을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으면 어쩐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로부터 우주 변화하는 이치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과 이치에 의심을 내시어 사색에 전념하시니 그 계속된 이 의심 공부가 뒷날에 큰 도를 깨닫는 뿌리예요, 이게. 여기 근원이 있다고요, 이게. 여기서. 그리고 새 세상을 책임지고 구원할 성자의 기틀이 잉태된 겁니다. 이 의심이 이걸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그냥 뭐 호기심 머리고 막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소년대종사 진섭은 보는 것마다 의심을 내셨고 상호를 대하며 주의하는 천성이 있어. 이게 어린 시절부터 이 천성이 있잖아요. 주의하는 천성. 그냥 물어봤겠죠. 왜 하늘은 저렇게 맑습니까? 그러면 뭐 애들이 하는 질문인가 보다 그냥 그랬겠죠. 근데 대종사님이 이게 근원적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심에 꼬리를 물어놨던 거죠. 그래서 천진한 호기심에서 자연현상에서 소박한 의심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천진한 호기심 또는 소박한 의심, 그러나 이게 대인 대물까지 의심이 확대되어서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심도가 깊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 그 일정을 보면 이때 상을 보면 10세에서 15세까지 한 5년간 서당에 다녔대요. 이게 그때 말했죠. 누구? 예? 누구? 이화숙. 그 다음에 김화천 이렇게 될 거예요. 맞을 거예요. 김화천 맞을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5년간이라 했지만 한 실질적으로는 한 2년 정도 된대요. 대운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한문을 배우러 다녔지만 실상 문자 익히기보다는 어찌하여 하늘이 푸르고 얼마나 높으며 바람과 구름은 왜 생기는 등등 이런 데 궁금함이 생기셔버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글 공부를 보면 15세에 결혼하셨을 때 통감을 책이 많아서 어떤 걸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통감 종류 요약한 어떤 것을 일부 보신 것 같아요. 이걸 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사님이 이 정도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부 꽤나 하신 겁니다. 대운사님 공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저번 때도 맞지만 가사 같은 경우에 써있은 그 한문의 그 투 보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말도 이렇게 어려운 한자도 쓰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감에 나와 있는 한자 정도를 익혔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학문적 트레이닝이 됐다. 자, 이게 학문적 트레이닝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혀 아니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학문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자문을 배우다가도 하늘천자가 뭐면 하늘이 무엇이지 이렇게 궁금했던 거죠. 그 도무지 문자 공부에 진도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때 첫 번째 훈장님하고 트러블은 바로 저는 이런 지점에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는데 계속 그러면은 선생님 참 힘들어. 이걸 또 이 대종사님 편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서당 선생님이 문제야. 이러면 또 안 돼요. 서당 선생님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건과 사건이 부딪혔다.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11살 때 문중 시제, 마흔리, 북종산, 거기를 갔다가 산신에게 제사 지내는 걸 보고 산신령에 대해서 의심을 물으면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산바티 기도죠. 이걸 4년간 우직하게 이렇게 산신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 볼 때 이 출발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출발이 다 의심이 나신 거예요.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7세 때 천지에 대한 의심을 한번 바란 뒤에 26세 대각시까지 우직하게 한결같은 정성으로 이 의심 해결에 몰두했던 거예요. 와,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계속 이 의심 해결에 몰두한 이 주의를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산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종사님은 어린 시절 대라는 천리의 자연현상을 통해 대는 대자리죠. 대는 천리의 자연현상을 통해 소는 비근한 부모간 촌수를 통해 유무는 주야 사시 인간의 생로병상을 통해 4년간 궁굴리는 공부로 대각의 열쇠인 대소유무의 이치를 차례로 의심하셨다. 이런 문장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었어요? 대산종사께서 대각의 열쇠인 대소유무라고 했어요. 대소유무 이치.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얼마나 이걸 잘 풀어갈까 제가 고민입니다. 제가 의심이다. 여기서 발심하면 의심을 내셨다 하죠. 그 의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교법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이게 바로 대소유무였다는 겁니다. 대소유무.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발심이 대각까지 가니까 이것이 그냥 일회적 사건들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건 일회적 사건, 이거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이어지는 계속된 사건 속에서 대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올라가 봐야 돼요? 이 발심을 봐야 돼요. 여기에 무엇을 씨를 싹을 이렇게 튀었기에 싹을 이렇게 튀신 거예요. 싹을 이렇게. 이 싹이 뭘로 갔어요? 어느 과정을 통해서 대각인 이런데도 대각이 된 거예요. 대원정각이 된 겁니다. 대원정각, 이런 쌍의 진리를
깨달으신 그 바른 깨달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씨앗이 여기에 있어요. 이 씨앗이 뭐냐? 이 씨앗이 그 대산용사도 대소유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란 대종사님께서 의란 신분의성에서 의란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인가요? 알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모르는 것이 있어야 알고자 하죠. 모르는 것을 딱 발견이 돼요. 이게 몰라. 그걸 알고자 하고, 알려고 해요. 자,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그럼 무엇을 몰랐냐? 이게 중요하죠. 대종사님. 무엇을 몰랐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봅시다. 그 화창한 하늘에 한정 구름이 없고 사방 산천에 맑은 기운이 충만함을 보시다가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어찌하여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는고. 요즘 아이들한테 이걸 읽어주면요. 빛의 현상이에요. 그래요. 왜 이렇게 흐리는 거? 미세먼지 때문에요. 그래요. 의심이 안 생겨요. 기후가 이렇게 저기야 고기야 지구가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구 이렇게 기압의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바람도 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대종사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종사님 마음으로. 대종사님 마음으로 가. 이건요. 단순히 그런 과학적인 의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과학이라는 것도 다 포용, 이렇게 또 그런 거 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뭐냐면, 대종사님의 이것은 결국은 마음에서 펼쳐진 이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의는 뭐예요? 의심도요? 모르는다는 마음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의심은. 봅시다. 대종사님께서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저게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높아. 그게 내 마음에 펼쳐졌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대종사님의 이 말은요, 마음의 탐구예요. 그걸 그때 당신이 마음의 탐구라고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참 정직하신 거예요. 지금 내 이 마음에서 펼쳐지거든, 그게요. 펼쳐지잖아요. 지금 펼쳐지죠? 지금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구름이 이렇게 날씨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게 뭐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이걸 미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페이지 47쪽. 이걸 나중에 이제 대각을 하시고 교법으로 정리하실 때 이런 경험들을 정리해 주시잖아요. 사리연구의 요지 보면은 대소유무가 나와요. 자, 봅시다. 대라 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 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태의 변태를 이름이며, 이렇게 해서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것을. 그러면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어찌하여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는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의 나중에 정리된 걸로 보면 이게 소가 드러난 자리예요. 소자리, 소가. 뭐라고 했죠?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미세먼지가 꽉 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세먼지가 꽉 차도.
그 다음에 저와 같이 깨끗한 하늘에서 우연히 바람이 일고 구름이 일어나니 그 바람과 구름은 또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고 하는 의심이 났다. 이것은 뭐냐면 그 나중에 정리된 걸로 말을 하면 유무예요. 유무. 유무는 뭐예요?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흥망성쇠 생로병사와 흥망성쇠 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걸리겠어요? 이게 의심이 걸리냐고요? 지금 보세요. 대인사님 물어보자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밤이 됐어요. 밤이 의심돼요? 낮이 됐어요. 낮이 의심이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인사님은 이렇게 볼다가 이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나중에 정리하시죠. 당신이 나중에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떨 땐 이렇게 봐요. 이 교사를요, 답을 정해놓고 읽어버려요. 아예. 뒤에 대종사님이 밝혀놓은 답을 정해놓고 이걸 봐. 그냥. 너무하나? 그러나 그럴 때도 그렇게 독법을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연구의 대소유무의 그 관점을 가지고 그냥 이걸 읽어대는 거예요. 이때는 대종사님이 그것이 막하게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그랬겠죠. 자, 그 뒤는 또 이렇게 9세 때가 되니까 한 7세에서 8세, 9세 정도 되니까 한 2년 정도 이러다가 9세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의심에 뭔가 답답하죠. 그리고 이런 거 질문하면 쓸데없는 질문하고 아마 그랬겠죠. 분명히 가만히 있었겠어요? 묻기 좋아하시고 또 물어보고 그랬겠죠. 물어보고. 왜 대인사님 엄마는 처음에는 좀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삼받자는데 이렇게 후원했을까? 저는요, 추측해봐요, 제가. 7살 때, 9살 때 엄마한테 얼마나 물어봤겠어. 엄마가 대답은 못 해주겠고. 그런 거 한다면은 그래도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가. 저는 그렇게 읽어요. 읽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마, 당신도 대답을 못 해주는데. 일반 애가 아니요. 일반 그 질문이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또 봅시다. 9살 때가 되니까 꼬리꼬리 물다가 나를 생각하지 내가 스스로 의심이 되고. 내가 의심이 돼요. 이렇게 하는 내가 뭐지? 이렇게 드러나고, 변화하고,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내가 뭐지? 나라는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난 생각도 못한 일이요. 난 정말. 이런 의심, 추가해갖고 나서는 이제 조금씩 해봤어요. 그렇죠? 이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읽어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날씨, 이렇게 맑은 것도 알고, 이렇게 드러나고, 또 날씨 변하는 것도 알고 하는 이런,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또, 부모, 형제 간을,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또 부모님들이 친하고, 이게 관계에 친불친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건 또 뭐지? 이게 다 있죠. 물건을 생각한 즉, 여기서 물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물건이 아니고요. 만물을 뜻하는 거예요, 만물. 만물의 뭔가 존재. 뭔가 존재를 이렇게 다 보고 있어. 그것이 또, 의심이 되고, 또 주야가 변천되는 거 또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대종사를 답답하게 했다.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도대체.
여기 대가 안 나와. 대소유무에서 대가 안 나와. 우주만유의 본체. 본체가 안 나와요. 이 질문에. 나중에 대운사님이 밝히죠. 하늘이 맑게 드러나는 자리가 되고, 구름이 이렇다 사라지는 그것을 아는 자리가 바로 또 대고, 그러니까 대가 소고 또 유무예요. 대중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를 모를 때, 대자리를 모를 때의 과제 상황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대중사님의 이게 태도예요. 대자리를 같이 우위에 안 둬요. 대, 소, 유무 이렇게 있으면 대를 더 같이 우위에 안 둬요. 대자리를 모르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소나 천상적인 소나 변화에 그냥 딱 붙잡혔을 때의 문제점을 말을 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가 더 같이 위에, 우주만이 본체라고 해서 이게 같이 위에다가 두지 않는 게 대종사님의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대로서, 그러니까 그 대자리라는 그 가치로서 소와 유무를 초월은 해도 그 대로서 소와 유무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제 지배합니다. 그 자리로 다 이제 지배하려고. 그게, 근데 대중사님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소가 역력한 자리가 돼요. 그렇죠. 지금 나한테 망념이 확연하잖아요. 그 확연한 자리가 청정한 대자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확연한 자리는요, 계속 변해요. 변화는 어떠한 면을 소라고 한 거예요. 소와 유무는 그게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는 어찌 보면 대중사님께서 착 없는 자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착이 없는 자리. 이 착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대라는 이 자리도 순간순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흐름에 변화의 흐름에 대가 순간순간 솟아 있는 거예요. 솟아서 거기 있는 거예요. 착 없는 자리.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문학적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막 지금 대소유물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설명하다 본 게 한번 대소유물을 설명해 본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러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대소유물하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여기서 발화를 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지 지금 대소유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이렇게 대소유물을 좀 설명을 해야 이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이게 대종사님의 발심이 뭔지에 대한 정체성을 좀 선명하게 말하고 싶어서 대소유물을 말한 거예요. 사실은 대소유물을 확 말하고 싶은데 지금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지금 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주만이 본체라는 말을 달리 표현을 하면 본체를 바탕, 기반, 근거, 배경 이런 말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한 대로 그것은 착이 없는 자리지 따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가치적 우위에 두는 순간 설명은 확연할 줄 모르지만 대운상의 뜻 아닙니다. 이론상 진리장부터 계속 나와요. 그게 이론상 진리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 대운사님께서 내가 현재 망념이 이렇게 확연한 걸 나 스스로 이렇게 밝게 아는 자리가 그게 대자리예요. 그 대자리가 또 소자리고 그게 망념이 또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유무자리죠. 근데 이것은 내 마음의 이 과정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나는 것도 이 망념이 드러나는 것이나 지금 이렇게 하늘이 드러나는 것이나 구름이 드러나는 것이나 맑았다가 흐렸다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대운사님께서 대소유무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그 내가 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온갖 현상으로 드러나는 만물들부터 해서 다 의심 이게 뭐지?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대타적인 대행사님 마음을 딱 끊어버린 어떤 객관적 사실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대행사님. 그런 건 없어요, 대행사님한테. 마음이라는 게 굳이 설명을 하면 마음이라는 선상에서 있는 것이에요, 다. 이게 이렇게 말해야 맞나? 이게 참 뭔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제가. 이게. 근데 이게 잘못했다. 이거 마음을 끊어버리고 객관적 사실로 이것을 하늘이면 객관적 사실 이런 과학적인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마음에서 펼쳐지는 그 변화, 그 현상, 또 마음 당체를 의심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시계를 확인하려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걸 보면 그 마지막 대목에 알고자 하는 한 생각이 나와요. 알고자 하는 한 생각. 알고자 한다. 이게 알고자 하는 한 생각. 자,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좀 철학적 용어도 좀 써봅시다. 나를 생각한즉 그건 자아론이에요. 나의 고유성이 뭐냐? 이게 철학적 용어가 돼요. 이게 문장이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것을 시켜볼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부모 형제 간의 생각은 이게 관계론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을 생각한즉 이건 이런 것들 모든 존재에 대한 존재론이 되고 주야 변천, 변화 뭐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것도 이게 사상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알고자 하는 한 생각, 이 알고자 하는 한 생각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알고자 하는 한 생각이 의심이에요. 의심. 알고자 하는 마음.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마음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마음을 탐구하는데 뭘로 들어가셨냐면, 의로서 들어간 겁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알고자 해요. 이게 알고자 해요. 대종사님은 알고자 해요. 알고자 하는 걸 통해서 이 안에서 대소유물을 다 보신 거예요. 대종사님 비롯이에요. 마음을 내신 비롯, 시작. 알고자 하는 거.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비유를 썼어요. 제가 참 잘 쓰는 비유예요. 고양이가 쥐구멍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쥐구멍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고양이가 쥐구멍. 지금 쥐구멍을 쳐다본 게 뭐예요? 여기 하늘이 얼마나 높고 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쥐구멍 쳐다보고 있어요. 쥐구멍 쳐다보고 있어요. 분명히 보죠. 거기 뭐가 있어요? 쥐구멍. 거기 뭐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대종사님도 쥐구멍만 본 거예요. 쥐구멍은 뭐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 변화만 본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 마음에 바로 고양이라는 마음 자체가 당처, 여기를 말하는 대종사 표현은 우주만이 본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본체에서 쥐구멍도 드러나고 쥐구멍이 확연한 자리가 또 본체인 거예요. 이게 또 둘이 아니에요. 이게 또 잘못하면 이게 그 고양이가 더 본체 갖고 이렇게 드러나는 걸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종사님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이 의의 마음이 계속 가요. 이 의심으로 대종사님께 의심으로 나중에 구도도 하고 나중에 입장할 때는 또 이 의의 마음을 또 여기서 고양이로만 확 들어가요.
이제. 그게 탈락돼 버린 거죠. 대상을 탈락을 시켜버려요. 대상을. 그리고 결국은 그것에서 출정을 해서 마음이 이거 대각까지 펼쳐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사님이 고유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의의 마음을 의심을 얼마나 잘 설명하냐가 오늘 저의 그 결과예요, 결과. 내가 잘했냐 못했냐. 나 지금 이거 잘했는가 모르겠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의심을 잘못 이해하면 갖고 나중에 대소유무라고 할 때 이 대자리를 잘못 이해하면 대를 어떤 어떤 그 동일체 뭔가 확고하게 뭐가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되면 이제 골치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더 위상이 높아져요.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대종사님한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대자리를 이렇게 획일화 또는 이런 걸로 안 보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대자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아까 그 자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렇게 하늘이 맑은 자리, 하늘이 그 변하는 자리, 구름이 이렇게 변하는 자리를 알았다는 것은 대종사님이 더 폐쇄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종사님이 발신 공부를 해서 대소유무를 알았는데 더 우리가 폐쇄적이야. 배타적이야. 그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입니다. 이 공부가 단순히 이런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에도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또 어디에 있냐면은 대종사님께서 이 성형색색으로 고유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이 다양성을 대종사님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게 대소유무 공부하려는 건 아닌데 이 얘기 그걸로 가버렸어요, 제가 얘기가 옆으로 샌 거예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우리의 권리가 천부인권,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 거다든지, 천명이 준 거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대종사님 그게 다 내 마음에서 드러난, 이 마음자리에서 드러난 것인데,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그건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 자리 알면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만약 이렇게 안 가면은 우리가 좀 곤란해지죠.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처음 상태로 가겠습니다. 대종사의 발심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발심의 자리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대종사님은 발동이 됐냐면, 마음, 의심.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한 생각, 이걸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보세요. 대종사님, 나도 모르는 거, 모르잖아요, 현재. 뭔가를 보고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내 마음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종사님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다고 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모르는 마음 안다고 해서 그러면 진짜 과학적인 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알아가요.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면서나 마음도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돼야 도학과 과학이 병직돼요. 그래서 다 여기서 시작돼요. 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 역할이 이 발심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거의 모든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 또는 입정 과정, 대각 과정을 일관되고 쭉 이어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대종사님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경영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걸 알으셔서.
나의 삶, 수신도, 이 마음으로 수신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대소임으로 정리된 이 마음으로 수신도 하시고, 가정도 다스리고, 사회. 이 사회라는 말은 대종사님 탄생 전에는 없었어요. 이때 생긴 거예요. 이때 대종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돼요. 이것을 저는 이게 대종사님은 다 모두 표현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가요. 이걸 옛날식 표현을 하면 이게 바로 성불체중이에요.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성불체중보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유익해지는. 근데 뭘 넣어요? 대종사님은 이 마음으로, 이 의심으로 밝혀진 이 마음으로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거 설명을 겁나게 잘했어야 되는데 조금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제가 잘했는가. 여기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1쪽, 이 책 41쪽 펴보세요. 자, 제가 한번 빠른 속도 읽어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대소유무는 제가 아까 의심의 내용은 정체가 대소유무라고 말했어요. 대소유무는 관청기상의 열쇠이며, 이게 관청기상을 의심이 열쇠예요. 그리고 낙원인도의 바로미터다. 이거에 의해서 낙원인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통해 시비회를 잘 운전하면 고락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비회는 바로 인간 고통과 재 문제를 집약한 것으로 시비회를 모르면 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는데, 소태산 대종사의 의심은 향후 정전 대소유무와 시비회로 정립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라하고 시비회는 사라고 하여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도록 하는데, 이 사막수행의 목적은 뭐냐면요,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을 맞아오자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신수양의 목적도, 사리연구와 작업지사의 목적도 낙을 맞아오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정당한 낙.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유무를 모르면 우리가 허망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원리. 이게 대종사님이 나중에 이 변화의 원리를 음양상승의 도, 인과보응의 이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보질 못한다는 거죠. 이런 변화의 원리를 잘 파악할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도 있고 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형형색색의 현상인 소에 대한 분석이 밝고 판단이 빠르지 못하면 정말 혼란스럽고 답답해지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고 현상의 바탕, 아까 말했죠. 제가 현상의 바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바탕, 기반, 근거, 배경 이렇게 되는 이 본체인 대를 모르면 허망해져요. 허망해지고 이게 기반이 없으니까 이게 결국 무의미해집니다. 다 하는 짓마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자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만의 본체를 아는. 자, 그러므로 소태산 대종사의 의무는, 이게 의심을 이렇게 가신 것은 우주와 인생의 원리와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문제의식이었어요. 단순히 이게 그냥 호기심에 그냥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인생 모든 재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청기 이상의 의심은 고해를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맞죠. 결국 이 내용을 보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돼요. 구도의 에너지였고요. 그래서 결국 소년 대종사의 관청기 이상은 파랑고해를 광경무장으로 낙원으로 인도하는 개교 동기의 발심이요, 포부요, 소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심. 이 대소유무를 알므로써, 자, 보세요. 제가 좀 설명 좀 해볼게요, 또. 이걸 설명을, 구절구절 설명을 하니까 어려워. 소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어떨 때는 좋은 현상이 있고, 어떨 때는 이게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또 좋았다 나빴다 막 변화를 해요. 제가 이것을 아까는 그냥 이런 현상적 설명만 하니까 그랬지만 이것을 나의 고통과 고락의 문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게요.
대소유무에서 이 문제가 직면한 거예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어져. 어떤 사람 부모 사이, 저 부모 사이는 참 사이좋게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이게 왜 그렇지? 그 말은 대종사님께서 이 고락의 문제에 대한 탐구가 있었다고도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랬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 해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뒤에 보면 이게 소전 대종사께서 천리의 자연현상을 연구하여 결국 우주 만유의 본체인 대자리를 깨닫게 되시고 부모 간의 촌수 등의 비근한 관계를 통하여 궁극에는 형형색색으로 구별되는 소자리를 깨달으시고 밤낮과 사계절 그리고 생로병사의 변화를 통해 순환하고 변태되는 진리의 유무자리를 깨달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을 연구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고락의 문제, 고락의 문제로 이 대소임에 다 들어갑니다. 순경, 역경, 고락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가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락에 오염되지 않는 자리도 알아야 되고요. 그 오염되지 않는 자리를 통해 가지고 고락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고구나, 낙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에서 낙으로 가고 낙에서 고로 가는지 그 변화 원리도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제 고락으로 오면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되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이게 정리하는데 스스로 탐구하고 이렇게 의심을 갖는, 이렇게 의문을 갖는,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이 의문을 갖는 이 의심 공부가 없이는 주체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맞죠? 내 삶에 대해서 왜 이게 고통스럽지?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주체가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지? 근데 이것이 보통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때 마음 안에서의 해결이에요. 의심할 때 스스로 모든 경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경계, 아까 말했죠. 고우경계, 낙우경계, 그 현상에서 의심할 때 의심에 그걸 깊게 들어가서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 자리까지도 알게 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대행사에 나중에 우주만유 본체 이렇게 말하죠. 오염되지 않는 자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자리로서 순경, 역경, 여기까지도 확연히 끌려가지 않고 드러낼 줄도 알아요. 살펴볼 줄도 안다. 그게 소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하면 될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드러낼 줄 알게 되죠. 거꾸로도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대가 중심적 설명이죠. 말은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언어에 속으면 안 된다. 거꾸로 설명할게요. 또 소가 확연한 자리에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 지금은 이제 부속적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대, 소, 유무가 같은 자리예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봐봐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마음의 발심이 나야. 대종사님은 마음으로,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심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의심이 날 때 모든 상황에 중심으로 설 수 있어요. 중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중심.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거기서 찾은 거예요. 대종사님 볼 때는 이 마음자리를 모르고는 이거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교법 자체 나중에 그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진리 구현은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관천기 이상의 의심의 참뜻을 알아서 창의적인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년 대종사인 진섭처럼 의심의 주체자가 되어서
의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마음 공부의 그 본령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 하는데 마음 공부의 본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 경계에 종속되지 않고 이것을 마음의 그 실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이제 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유사님께서 이 발심이란 게 이런 자리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저의 해석인데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쓰려고. 요걸 이제 막 객관적 자료 넣고 요 간단한 말을 이제 복잡하게 쓰는 거예요. 더 몰라보게. 자,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깐에는 이 대종사의 발심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만 따로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려다가 이번에 다 몰아쳐서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겠다 해서 1시간에 몰아서 정리를 해보는데 설명이 잘 됐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되면 대종사님의 대소유무의 사리연구 요지에 나와 있는 말을 갖다가 답으로 딱 갖다 놓고 내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읽으세요. 그냥 이걸 일단은 그래 놓고 그게 어느 정도 또 익숙해지면 이 문장으로도 읽어보시고 말씀드렸죠. 대종사님은 의심, 마음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발심을 해서 마음 세계, 마음 공부 세계에 들어가셨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 이제 심지어 그 고락의 문제에서 고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까지도 찾아내고 계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대종사의 발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